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주입니다. 세금이 가정을 해체시킨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상담하면서 기억났던 것이 남편이 자살을 한 분, 그 다음에 이 종부세 감당을 못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분, 그리고 이 가슴에 이 화기를 재울 수 없어서 밖으로 하루 종일 나가서 걸어야만이 이게 간신히 진정된다는 그런 어느 사모님. 공통점은 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무상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다 허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허망하다는 말을 또 이렇게 표현을 쓰면 뭔가를 감성을 가진 그 기대를 가지면서 막 이렇게 핑크빛 이런 분한테는 좀 충격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세금이 사람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힘든다라는 것을 저는 일선에서 항시 전투하는 소대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시 그를 느낍니다. 우리가 세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인데도 항시 1가구 1주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1세대하고 1가구가 다 같은 개념인지 알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전혀 틀려요. 그리고 세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1가구라는 개념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참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쓸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카드라 통신 막 이런 거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전문적이어야 될 세무사들도 1가구를 쓰는 것이 주저하지를 않아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세무공무원도 그러니까. 근데 전혀 틀리죠. 우리가 1가구라고 쓰는 순간에 주택의 부수 토지도 주택으로 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용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1가구 1주택의 개념을 개정을 할 때 그 주택의 부수 토지도 부속 토지도 주택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고 막 뭐라 하는 사람이 1가구 1주택이라고 표현하면은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왜 그걸 폭탄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왜 1세대하고 1가구를 그렇게 틀리게 만들어 놓느냐. 개념이 다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득세법상의 국세에서 1세대는 주택부수 토지는 주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생계 유지를 전제로 해야 돼요. 생계 유지를 같이 하지 않으면은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1가구는요, 생계 유지라는 말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다 세대로 판다, 이런 식으로. 거기다도 지방세법에는요, 다 지방세법, 지방세 시행령에는 세대 개념이 있어요. 1세대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1가구라는 표현 찾기 쉽지가 않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검색을 아무리 해보십시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세대라는 개념은 어떤 의도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게 국고적인 입장에서 왜? 세대라는 개념의 바운더리를 크게 만들면 그 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고 배우자도 들어갈 수 있고 자녀도 들어갈 수 있고 형제 자매도 들어갈 수 있고 직계 비속도 직계 존속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기 집 한 채씩만 있으면 막 1세대, 2주택, 3주택, 4주택, 5주택, 다주택자로 해가지고 중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고주의적인 개념이다. 이거. 국가가 세금 거두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대 가지고 그렇게 써먹다가 갑자기 또 가구라는 개념을 써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택 부수 토지도 또 주택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려고 한다 이거 아닙니까? 황당한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아무리 나는 내가 종부세 맞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맞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1가구 1주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납세자들이 뭐를 이게 세법이 뭔가가 잘못됐다.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세무주건 6급, 7급들이 만든 거냐. 아니면 이게 공청회 해가지고 만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봐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왜 행안부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이게 틀리냐. 왜 개념들을 다 틀리게 쓰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연역은 옛날에 행안부가 그 지방세를 관리했고 국세는 국세청하고 기재부가 관리했기 때문에 서로가 영역이 틀리니까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는 동일하게 세금으로 이렇게 와닿는데 지방세 틀리고 국세 틀리고 다 각기 자기들 따로따로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생각을 안 하죠. 아예 세무 공무원도 안 하고 세무 공무원 하다가 나오는 세무사도 밥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생각도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법을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정해버려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소득세법만 대충 보니까 36번 고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법을 수시로 고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세법을. 그러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세무사도 못 따라가니까 양포세무사가 생기고 그러면 납세자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납세자는 그런데 자기가 책임지고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못하면은 뭐든지 가산세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세금을 내겠다는데도 도대체 누구한테 이 신고를 해야 될지. 근데 웬만해서는 양도세 신고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부동산 세무 전문가 해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하나의 큰 영역을 만들어내서 또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죠. 납세자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 개념에서 다주택자 개념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세대로부터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나가야 되고 부부도 종부세 폭탄이 도저히 내 소득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원 이혼이 그렇게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살률이 높아졌대요. 20대 여성의 자살률도 높아지고, 남자의 60대 남자가 자살률 높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정년 딱 하고 나면 60대부터 남자는 우울증이 온다 하잖아요. 여자는 40, 50대에 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60대가 되면은 모아놓은 재산도 변변치 않으면 더더욱 홀대를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생이 더 무상한 거예요. 허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허탈할 때 자살의 심정이 오거든요. 허탈할 때. 그것도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한테 그렇게 와요, 또. 부부 사이가 말년까지 참 이렇게 지속되게 사이좋게 간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물질적인 것까지 같이 뭔가가 빈곤해지고 막 이러면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세금까지 때려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면은 내가 가진 것이 그나마 요만한 가진 것도 내가 이거 팔아서 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혼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세대를 분리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이
그게 나라가 할 일이냐 이거죠. 나라가 할 일. 그리고 집값을 누가 올렸습니까?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26번 정책 다 26전 26패 했으면 그 사람들이 세법 고치고 뭐를 했던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국가 손해배상을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국가가 잘못해놓고 나서 그거를 전부 다가 집값은 올려놓고 그거를 전부 다가 세금으로 다 걷어들인다. 불러서 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순한 양이다 보니까 목동이 엄한 길 가도 양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집 찾아간다 이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순한 양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불만이 있어도 그거를 표출을 못해요. 표출을 못하다 보니까 우울증만 하다 보니까 이 화기가 쌓잖아요. 쌓여가지고 이걸 어디다 표현을 합니까? 그거를 또 표현을 하면 주택이나 가지고 있어 나도 세금 걱정이나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니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우리나라는 좌측이든지 우든지 30% 맹목적인 바들이 하도 많으니까 말을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렇게 생각하고 상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직자들도 꿀먹은 벙어리예요. 왜? 내 편이면은 그냥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전략 전술이지 막 이런 식으로 다 그러는 겁니다. 인문학을 아무리 많이 하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서 그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관념의 유의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 거 하나를 지적을 못하고 그런 거 하나를 비판할 줄 모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블릿 PC가 다 최순실 건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최순실 것이 아니래요. 검찰 스스로가 그렇다. 아니 그러면 최순실 것이라고 해가지고 탄핵시켰던 그 전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그러면 거짓말을 했냐 이거예요 또. 그러니까 도대체 정치인 하겠다는 사람들 치고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고위공직자 치고 자기 그 승진이라든지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또 국민을 위한다고 납세자를 위한다 하면 누가 그거를 믿느냐 이거. 그런데 그거를 믿어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용화된 거는 맞아요. 왜? 현 정권에서 다 일했던 사람들이 같이 인연이 맺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대선 후보잖아요.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다 현 정권의 사람하고 연관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길 터졌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고위공직자가 함부로 됩니까? 다 뭔가가 충성을 맹세하고 다 그런 만한 사람들이 고위공직자 시키죠. 정권에서는. 그런데 그게 뭔가가 우리가 정권이 바꾸면 세금 정책이 확 바꿔질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안 그런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 더 평등이라는 막 이상한, 그 모호한 개념 아닙니까? 그런 개념들이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관념에서 노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말로, 하면 우리가 평등한 말이야. 우리가 같이 서로가 잘 살아야지. 막 이런 식의 말. 그래. 현혹돼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는 세금이 아니라 현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한 번씩 내보면은 그렇게 현실로 돌아오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혼까지 해야 될 정도로 눈물을 먹은 사람들은 가슴에 열이 받치는 거죠. 열이 받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 개념은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뭐 대선 후보다 그러면 저는 막 이렇게 세금 정책을 디테일하게 말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디테일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동연 부총리 같은 사람은 조금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그 공제 액수를 15억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양도세 완화는 2년 동안 하겠다. 뭐 이 정도 그래도 디테일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디테일한 게 없죠. 일단 뭐 내가 뭐 퍼주기 바쁘니까 뭐 퍼주겠다, 뭐 주겠다, 돈 주겠다. 아, 그 돈이 그러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주겠다는데, 아니 그러면 세금 증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증세하려다 보면은 징수를 빡세게 해야 되잖아요. 징수를 빡세게 하면요 노숙자만 더 늘어나요. 이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를 국민을 납세자를 위해 주겠다 뭐 하면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되잖아요. 거두는 과정에서 노숙자가 더 많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 제한을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징수가 빡세니까 그래요. 세금 안 내면 압류해버리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죠. 함부로 그거 나섰다가는 또 막 그 조세 지형을 주도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세무조사 타켓이 돼버리면은 자기가 떳떳할 것이 뭔가가 구린 것이 있으면은 못 나서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비판을 해도 국세청을 함부로 비판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세법이 좀 정리돼야 될 부분들은 정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 개념 부분들이 정리돼야 되고 인별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상속세, 증여세, 공제 액수 10수년 동안 지금 얼마나 그걸 묶어놨습니까?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올려야죠. 당연히 뭐든지 공제 한도는 다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 형평이 맞는다. 그리고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이제 더 이상, 그거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거 왜 남이 판 것 가지고 내가 그 기준에 만들어야 되냐. 집값이 내려가길 원한다면서요. 집값이 내려가길 원하는데 옆집 사람이 좀 나보다 높게 팔았으면 거기에 내가 딱 묶여져 버리잖아요. 나는 거기에 함부로 팔면은 저가 양도가 돼버린다든지, 그리고 그 기준이 돼가지고 상속세 증여세 내라 하는데 황당할 뿐이잖아요. 이런 게 자유주의 세법이 개념이 아니다 이거. 세법이 전부 다가 사회주의 개념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색채들을 지워야 된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팔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유사매매 사례가 없을 때는 뭐 그러면은 우리가 세수가 빵꾸 났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나라가 경제 성장이 뭐 마이너스였습니까? 오히려 잘만 됐어요. 애견 가능성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은 세무 공무원도 못 찾아요. 자기가 상속세 조사하는 자기도 못 찾아낸다니까요. 그걸 왜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법에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 있잖아요. 그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게 복마전이다. 복마전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뭐뭐 할 수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뒷돈이라도 대고 뭐를 할 수 하겠다. 그렇게 할 수 해주라라고 하는 분도 계신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 걱정 마시라고 내가 알아서 해준다고 또 쉬어버리는 사람들이 또 있죠. 또 그런 사람들이 막 자칭 능력자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법을 클리어하게 바꿔줘야 된다. 바꿔줘야만이 세상이 바꿔진다라는 겁니다. 정치인이 바뀌는 게 아니다. 이거 정치인이 사람 바뀌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권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가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부만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기득권이 교체만 있을 뿐이지 뭐가 색깔이 틀려지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를 가져가지고 나중에 짝사랑하다가 또 가슴 다쳐가지고 마음 아파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건강만 상하시죠. 그러니까 세법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르다 이겁니다. 세법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건의를 해야 돼요.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은 어떠느냐, 바꿀래 안 바꿀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해체시키는 그런 세법의 규정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규정들은 없애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부분에서 집값은 올라가는데 내가 상속세 내야 된다고 꿈에도 뭐 생각을 못 해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제 한도를 높여줘야 되고, 왜 나무 기준에 내가 그걸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나서가지고 개입을 해가지고, 금전 차용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것도 법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무 공무원, 조사 공무원이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만기가 5년이면은 나 이거 증여로 보겠다. 알아서 억울하면 불복하시라. 이렇게 해본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만들어라,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을 개정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데 그만한 전문 인력이 솔직히 이 세정에서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라는 게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